안녕하세요. 황혼의 편지함입니다. 오늘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정의를 되찾은 한 분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지윤입니다. 올해 45이에요. 5년 전까지 검사로 일했지만 지금은 그냥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니, 살고 있었다고 해야 맞겠네요. 작년 가을, 어머니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처음에는 가끔 깜빡하시는 정도였는데 점점 심해지셔서 혼자 계시기 어려워지셨죠. 저는 낮에 회사에 나가 있는 동안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게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여러 곳을 방문한 끝에 집에서 가까운 푸른 소나무 요양원을 선택했습니다. 시설도 깨끗하고 직원들도 친절해 보였거든요. 원장 배동욱이라는 사람이 상담을 해줬어요. 한 달에 280만 원입니다. 식비, 간병비 다 포함된 금액이에요. 추가 비용은 없나요? 없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이 전부예요. 저는 계약서를 꼼꼼히 읽었어요. 검사 출신이라 계약서 보는 건 익숙했거든요. 조항 하나하나 확인하고 추가 비용 항목이 없는지 체크했습니다. 문제 없어 보였어요.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신 건 11월 초였습니다. 지은아, 엄마 여기 와도 되는 거 맞지? 네, 엄마. 여기가 더 안전해요. 제가 매일 면회 올게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눈빛이 불안해 보였어요. 처음 2주는 괜찮았습니다. 매일 저녁 퇴근하고 면회를 갔는데 어머니는 잘 지내시는 것 같았어요. 밥도 잘 드시고 다른 어르신들이랑 TV도 보시고요. 직원들도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3주째 되던 날이었어요. 어머니를 뵈러 갔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어머니가 제 얼굴을 보시더니 움찔하셨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고 눈빛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아니야, 괜찮아. 그때 어머니 팔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팔뚝에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어요. 손가락 자국처럼 생긴 멍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넘어졌어. 화장실에서. 저는 바로 간호사를 불렀어요. 화장실에서 넘어지셨다고 들었어요. 큰 부상은 아니셔서 연락 안 드렸습니다. 그래도 연락은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연락 드릴게요.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일단은 그러려니 했어요. 며칠 후 다시 면회를 갔을 때 또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체중이 눈에 띄게 줄어 있었어요. 엄마, 밥은 잘 드세요? 응, 먹어. 저는 식단표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하루 세 끼가 제대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 그런데 어머니는 왜 이렇게 야위셨을까요? 다음 날 점심시간에 회사를 빠져나와 요양원에 갔어요. 예고 없이 갑자기 들른 거였습니다. 어머니 방문을 열었더니 침대 옆 테이블에 식판이 그대로 있었어요. 밥도 반찬도 손도 안 대신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어머님 점심 식사 안 하셨던데요? 아, 그러셨어요? 제가 확인을 못했네요. 식단표에는 식사했다고 체크되어 있던데요? 아, 그건 실수였나 봐요. 저는 원장실로 찾아갔어요. 원장님, 어머니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 것 같은데요. 어르신들이 식욕이 없으실 때가 있어요. 억지로 먹일 수는 없잖아요. 저는 석연치 않은 마음으로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했어요. 매달 25일에 280만 원씩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매달 5일에 50만 원씩 현금 인출이 되고 있었어요. 요양원 내부의 ATM에서 직접 인출된 거였습니다. 치매 초기이신 어머니가 ATM에 가서 돈을 찾으셨다고요?
저는 다음 날 바로 요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매달 5일에 현금 50만 원씩 인출하시던데 혹시 아세요? 아, 그거요. 어르신 용돈으로 쓰시는 거예요. 간식도 사시고 필요한 물건도 사시고요. 계약서에는 식비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간식은 별도예요. 어르신이 원하시면 저희가 대신 사다 드리거든요. 그럼 영수증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며칠을 기다렸지만 영수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실했다는 게 요양원 측 답변이었어요.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요. 어머니를 학대하고 돈까지 빼돌리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평생 한 번도 만난 적 없던 어머니의 배다른 오빠, 제 외삼촌 김태우가 갑자기 나타났거든요. 그 일은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신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벌어졌습니다. 저녁 늦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받았더니 나이 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박지은 씨 맞나요? 저는 김태우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아, 저는 어머니 오빠예요. 어머니 배다른 오빠. 저는 순간 멍했습니다. 어머니한테서 외삼촌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재혼하시면서 생긴 배다른 오빠라고요. 하지만 평생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가정사가 복잡해서 어머니는 그쪽 집안과 연락을 끊고 사셨거든요. 아, 네.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동생이 요양원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인사도 안 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하셨어요? 아는 사람이 알려주더라고요. 저는 이상했어요. 평생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신다는 걸 알았을까요? 제가 내일 요양원에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조카도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러시죠. 다음 날 저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요양원으로 갔습니다. 원장실 앞 상담실에서 김태우를 만나기로 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70대 중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 씨 맞죠?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김태우는 제 얼굴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동생과 닮았네요. 그런데 생활은 괜찮으세요? 요즘 경기가 안 좋잖아요. 괜찮습니다. 회사 다니신다면서요? 월급쟁이 생활이 쉽지 않죠. 저도 예전에 해봐서 알아요. 저는 김태우의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뭔가 저를 평가하듯이 쳐다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양원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은 되지 않나요? 회사원 월급으로 감당하기 쉽지 않을 텐데.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김태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내가 연락한 이유가 있어요. 동생 재산 관리를 내가 좀 도와주려고요. 재산 관리요? 네. 동생이 치매잖아요. 앞으로 더 심해지면 통장 관리도 어려워질 거고요. 어머니 재산은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근데 회사 다니면서 하기 힘들잖아요. 내가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도와줄게요. 괜찮습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김태우는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동생 명의로 된 부동산이 있지 않나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부동산을 어떻게 알았죠? 어머니 명의로 된 아파트가 한 채 있긴 했습니다. 시세로 15억 정도 되는 아파트였어요. 그건 어떻게 하셨어요? 아, 내가 동생 등기부등본 좀 떼봤어요. 가족이니까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봤다고요? 갑자기 왜요? 15억짜리 아파트를 혼자 관리하기 힘들 텐데 필요하면 팔아서 현금화하는 것도 도와줄게요.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지은 씨, 고집 부리지 말아요. 가족끼리 도와야죠. 외삼촌, 평생 한 번도 연락 없으시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재산 관리를 도와주겠다는 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김태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할 말 없네요. 근데 지은 씨, 요양원비 계속 낼 수 있어요? 네, 낼 수 있습니다. 월급으로요? 회사원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솔직히 힘들잖아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외삼촌, 저 이만 가보겠습니다. 어머니 면회 시간이라서요. 아, 그래요. 그럼 나도 동생 얼굴 좀 보고 가야겠네. 저는 김태우와 함께 2층 병동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머니 방문을 열었어요. 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계셨는데 김태우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네가 왜 여기 왔어? 동생,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나가. 나가라고. 동생, 나 오빠잖아. 그렇게 대하면 서운하지. 오빠? 평생 남이었잖아. 나가. 저는 어머니가 이렇게 화내시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김태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방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김태우가 말했어요. 동생이 치매라 그런가 봐요. 나를 못 알아보나? 아니요. 어머니는 외삼촌을 정확히 알아보신 것 같은데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연락하죠. 김태우가 떠나고 나서 저는 어머니한테 물었어요. 엄마, 저 사람 진짜 외삼촌 맞아요? 나쁜 놈이야. 돈만 밝히는 놈. 절대 믿으면 안 돼. 왜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옛날에, 옛날에 엄마 돈 빌려가서 안 갚았어. 연락도 끊었고. 저는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김태우가 왜 갑자기 나타났는지요. 어머니의 재산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김태우가 등기부 등본까지 떼어봤다는 건 무언가 계획이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양원 원장 배동욱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호자님, 어머니께서 최근 식사 거부가 심해지셨어요. 한번 오셔서 상담 좀 하시죠. 저는 바로 요양원으로 달려갔어요.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는데 얼굴이 더 야위어 계셨습니다. 엄마, 왜 밥을 안 드세요? 맛이 없어. 어디 아프세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천장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배동욱 원장을 따로 불렀어요. 어머니가 왜 이렇게 되신 거예요? 치매가 진행되면 식욕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괜찮으셨는데요. 치매는 갑자기 악화되기도 해요.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석연치 않았지만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멍, 체중 감소, 인출된 돈, 그리고 김태우의 등장.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어요. 그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직접 들어가 보면 어떨까? 검사 시절 위장수사를 여러 번 지휘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증거를 잡으려면 내부로 들어가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요양원 홈페이지를 검색했어요. 채용 공고가 떠 있었습니다. 청소 및 보조 인력 구인, 시급 12,000원, 야간 근무 가능자 우대. 저는 바로 이력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가짜 이력서였습니다. 이름은 김미연, 나이는 55, 경력은 청소 경력 10년, 연락처도 새로 개통한 선불폰 번호를 적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외모였습니다. 평소 면회 때는 화장기 없는 맨 얼굴에 단정한 옷차림이었거든요. 저는 인터넷으로 회색 가발을 주문했어요. 진한 화장품도 샀습니다. 검은테 안경도 준비했고요. 거울 앞에서 여러 번 연습했습니다. 가발을 쓰고 눈썹을 진하게 그리고
입술에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안경을 썼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평소의 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이 정도면 어머니도 알아보지 못할 거였습니다. 이력서를 제출하고 이틀 후 면접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변장을 하고 요양원으로 갔어요. 인사 담당 직원이 저를 보더니 이력서를 확인했습니다. 청소 경력이 많으시네요. 야간 근무 가능하세요? 네, 가능해요. 급여는 시급 12,000원이고 야간 수당 포함하면 조금 더 나와요. 언제부터 가능하세요? 당장 내일부터도 가능합니다. 그럼 내일부터 출근하시죠. 오후 9시부터 새벽 6시까지입니다. 저는 채용됐어요.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아마 요양원 측에서 인력이 급하게 필요했나 봐요. 다음 날 밤 9시, 저는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요양원에 출근했습니다. 파란색 유니폼에 푸른 소나무 요양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주임이라는 사람이 저를 데리고 시설을 돌며 설명해 줬습니다. 1층은 주방이랑 사무실이고 2층이 경증병동, 3층이 중증병동이에요. 청소는 복도랑 화장실 위주로 하시면 돼요. 병실 내부는요? 병실은 낮에 다른 직원들이 해요. 밤에는 건드리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임이 떠나고 나서 저는 본격적으로 청소를 시작했어요. 복도를 걸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CCTV가 복도 양끝에 설치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화장실 앞과 계단 옆은 사각지대였습니다. 밤 11시쯤 간호사 한 명이 2층 병동을 돌며 어르신들 방을 확인했어요. 문을 열고 들여다보더니 바로 닫았습니다. 제대로 확인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리고 1층 휴게실로 내려가더군요. 저는 조용히 2층 복도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방 앞을 지나갔어요. 문틈 사이로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주무시고 계셨어요. 새벽 1시쯤이었어요. 복도 끝방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신 할머니 한 분이 몸을 뒤척이고 계셨어요. 침대 난간에 손목이 묶여 있었습니다. 천으로 묶은 게 아니라 끈으로 단단히 묶여 있었어요. 할머니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파. 풀어줘. 저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건 명백한 학대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문틈 사이로 사진을 찍었어요. 플래시가 터지지 않게 조심하면서 여러 장 찍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재빨리 청소도구를 들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간호사가 지나갔지만 저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새벽 3시, 저는 1층 사무실 근처를 지나가다가 불이 켜진 걸 발견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안에서 배동욱 원장과 누군가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복도 구석에 숨어서 귀를 기울였어요. 이번 달 보험 청구 얼마나 됐어? 2천만 원 정도 더 나갔습니다. 좋아. 계속 그렇게 해. 어차피 가족들은 모르니까. 근데 2층에 새로 들어온 박 여사 딸이 면회를 너무 많이 오네요. 그 사람 신경 꺼. 회사원이잖아. 돈도 없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녹음을 하고 싶었지만 핸드폰이 뒷주머니에 있었어요. 꺼내려면 소리가 날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새벽 6시, 교대 시간이 됐어요. 저는 유니폼을 벗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찍어둔 사진들을 확인했어요. 할머니가 묶여있는 사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앞으로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서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중생활을 했습니다. 낮에는 회사원 박지은으로 일하고 밤에는 청소부 김미연으로 요양원에 출근했어요. 회사 일이 끝나면 집에 들러 변장을 하고 요양원으로 갔습니다. 가발을 쓰고 화장을 하고 안경을 쓰는 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일주일 정도 지나자 직원들이 저를 완전히 동료로 받아들였습니다. 휴게실에서 간호사들이 하는 대화를 들으며 핸드폰 녹음을 켜뒀어요. 간호기록 조작, 식사 거부 방치, 약물 과다 투여, 이야기들이 고스란히 녹음됐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1층 사무실 청소를 맡게 됐습니다. 원래는 낮 근무자가 하는 일인데 그날따라 제가 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사무실에는 서류 캐비닛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청소를 하는 척하며 주변을 살폈어요. 배동욱 원장 책상 위에 노인 장기 요양보험 청구 내역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공하지 않은 서비스까지 청구되어 있었어요. 저는 재빨리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캐비닛을 열어보니 어르신들 개인 파일이 들어있었어요. 저는 어머니 파일을 찾았습니다. 간병 기록부를 보니 어머니가 식사를 거부한 날도 정상 식사로 체크되어 있었어요. 저는 한 장 한 장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재빨리 파일을 제자리에 넣고 청소를 하는 척했습니다. 배동욱 원장이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티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쓰레기통을 비우는 척하며 책상 근처를 지나갔어요. 원장 컴퓨터 화면에 개인 통장 관리대장이라는 엑셀 파일이 열려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이름과 금액이 쭉 나열되어 있었어요. 사무실을 나와서 바로 핸드폰 메모장에 적어뒀습니다. 며칠 후 저는 3층 중증병동 청소를 맡게 되었습니다. 복도를 청소하는데 305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문을 열어보니 침대에 누운 할아버지 등 부분이 욕창으로 짓무른 상태였습니다. 저는 바로 간호사실로 갔어요. 305호 어르신 욕창이 심한데 치료 안 하나요? 보호자가 연락이 안 돼요. 치료비 낼 사람이 없어서 원장님이 보류하라고 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305호 할아버지 상태도 사진으로 남겼어요. 그리고 며칠 후 새벽 4시쯤 3층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달려가 봤습니다. 305호 침대 위의 할아버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들이 당황하며 배동욱 원장에게 연락했어요. 30분쯤 지나서 올라온 원장이 말했습니다. 자연사로 처리해. 욕창 얘기는 절대 하지 마.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녹음했어요. 오전 8시쯤 305호 할아버지 아들이 요양원에 왔습니다. 저는 청소를 하는 척하며 1층 로비에서 지켜봤어요. 배동욱이 상담실로 데려가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이 편안하게 가셨습니다. 노안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간호사분이 욕창 얘기를 했었는데요. 아, 그건 아마 다른 환자분과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배동욱이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장례 절차가 번거로우실 텐데 저희가 조금 도와드리겠습니다. 위로금이에요.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봉투를 받았어요.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이를 악물었어요. 증거 인멸이었습니다. 돈으로 입을 막는 거였어요. 저는 핸드폰에 305호 환자 사망, 욕창 은폐, 유족 매수라고 메모했습니다. 이제 증거가 꽤 모였습니다. 녹음 파일, 사진, 서류 증거들이 쌓여갔어요. 하지만 아직 부족했습니다. 김태우와 요양원의 연결고리를 찾아야 했어요. 며칠 후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1층 원장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이 시간에 원장이 사무실에 있을 리가 없었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복도 구석에 숨어서 안을 들여다봤어요. 배동욱 원장이 누군가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김태우였습니다. 어머니의 배다른 오빠, 제 외삼촌이었어요. 두 사람이 서류를 펼쳐놓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을 켰어요. 그래서
동생 재산은 얼마나 되는 거야? 15억짜리 아파트 한 채, 그리고 예금이 좀 있을 거예요. 조카가 관리하고 있다던데. 그 애가 문제야. 걱정 마세요. 제가 요양비 압박을 좀 넣을 테니까요. 그럼 성년 후견인 선임은 언제쯤 가능해? 중증 치매 진단서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한 달 안에 가능합니다. 좋아. 그럼 진행해봐. 저는 경악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짜고 어머니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김태우가 봉투를 꺼내서 배동욱에게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그 장면까지 전부 녹음했어요.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습니다. 김태우와 배동욱의 공모, 위조 진단서 계획, 재산 가로채기 음모.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만 남았어요. 며칠 후 주말 낮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야간 근무였지만 원장실 청소가 밀렸다며 낮에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변장을 하고 요양원에 도착해서 1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며 김태우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재빨리 고개를 숙이고 청소에 집중하는 척 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김태우가 제 옆을 지나가며 한번 힐끗 보더니 그냥 지나갔어요.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가발과 화장, 안경이 완벽하게 저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놨어요. 김태우가 원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복도 청소를 하는 척하며 원장실 근처로 이동했어요.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서 안쪽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핸드폰 녹음을 켰어요. 어서 오세요. 준비됐습니다. 중증 치매 판정 진단서 여기 있습니다. 좋아. 이걸로 성년 후견인 신청하면 되는 거지? 네.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저희 쪽에서 의료소견서도 함께 써드릴게요. 조카는 어때? 눈치챈 것 같아?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양비 내느라 정신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럼 됐어. 후견인 선임되면 바로 아파트 처분 들어가자. 15억을 어떻게 처분하실 건가요? 아는 부동산 중개인이 있어. 12억 정도의 금매로 내놓으면 바로 팔릴 거야. 당신 몫은 1억, 나머지는 내가 가져가고. 조카분이 소송 걸면 어떡하죠? 걱정 마. 회사원 월급으로 변호사 비용 감당 못해. 포기할 거야.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때 복도 반대편에서 직원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2층으로 올라가야 했지만 중요한 대화는 녹음했어요.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 오늘 녹음한 파일을 들었습니다. 김태우와 배동욱의 대화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어요. 위조 진단서, 성년 후견인 선임, 아파트 헐값 처분 계획까지. 저는 노트북을 켜서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파일, 녹음 파일, 메모들을 폴더별로 정리했어요. 요양원 학대 증거, 재산 가로채기 증거, 위조 진단서 증거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검사 시절 알던 동료들 연락처를 찾았어요. 현직 검사로 있는 후배 1명, 경찰청에 있는 선배 1명. 다음 날 저는 후배 검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선배님, 오랜만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도움이 필요해서 녹음 파일과 사진을 증거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건데 요양원 측에서 증거인멸 하지 못하도록 고소와 동시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했으면 해. 네가 좀 도와줄 수 있어? 무슨 사건인데요? 요양원 학대와 재산 편취 사건이야. 증거는 충분히 확보했어. 녹음 파일, 사진, 서류까지 다 있어. 선배님이라면 절차는 다 아실 텐데 제가 뭘 더 도와드릴까요? 영장 청구를 빠르게 진행해줄 담당 검사가 필요해. 네가 맡아줄 수 있어? 사건 내용이 명확하고 증거가 확실하면 가능합니다. 자료 먼저 보내주시면 검토해 볼게요. 고마워. 일주일 안에 보낼게. 준비되는 대로 연락할게.
알겠습니다, 선배님. 연락 기다릴게요. 저는 전화를 끊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결정적 순간을 기다리는 거였습니다. 김태우가 성년 후견인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순간 그때 모든 걸 터뜨릴 거예요. 며칠 후 배동욱 원장이 출장을 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틀간 요양원을 비운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기회를 노렸어요. 원장이 없는 사이 사무실에 있는 서류들을 더 확보할 수 있을 거였습니다. 원장이 출장을 떠난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요양원에 도착했어요. 원장이 없다는 건 사무실을 더 자유롭게 뒤질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밤 10시, 다른 직원들이 휴게실에 모여 있을 때 저는 1층 사무실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둠 속에서 컴퓨터가 대기 모드로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서류 캐비닛을 열었어요. 맨 위 서랍에는 계약서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어르신들과 맺은 입소 계약서였어요. 하나씩 꺼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계약서와 실제 청구 금액이 다른 경우가 많았어요. 계약서에는 월 280만 원인데 실제로는 추가 비용 명목으로 50만 원씩 더 받고 있었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는 뻔했어요. 두 번째 서랍을 열었습니다. 개인 통장 관리대장이라고 적힌 파일이 있었어요. 어르신들 명의 통장에서 매달 인출한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서랍에는 의료 기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진단서, 처방전, 투약 기록들이었어요. 그 중에서 눈에 띄는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중증 치매 진단서 양식이라고 적힌 빈 서류가 여러 장 있었어요. 아직 작성되지 않은 빈 서류였습니다. 날짜도 환자 이름도 비어 있었어요. 필요할 때마다 채워 넣으려고 준비해 둔 거였습니다. 마지막 서랍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습니다. 후견인 선임 대행 계약서라고 적힌 서류였어요. 배동욱과 김태우 사이에 맺은 계약서였습니다. 성년 후견인 선임을 성공시키면 1억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증거였어요. 두 사람이 공모해서 어머니 재산을 가로채려 한다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며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이제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모든 자료를 USB에 담아서 후배 검사에게 보냈어요. 택배로 보내면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증거자료 보냅니다. 검토 후 연락주세요. 이틀 후 후배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배님, 자료 확인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요양원 학대, 사기, 횡령, 위조 진단서까지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신청 준비 중입니다. 언제 집행할까요? 일주일 후면 좋겠어. 그때쯤이면 김태우가 법원에 성년 후견인 신청서를 제출할 거야. 알겠습니다. 그럼 그날에 맞춰서 영장 집행하겠습니다. 경찰도 동행시켜줘. 현장 체포가 필요할 수도 있어. 물론이죠. 제가 다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달력을 봤습니다. 일주일 후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였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릴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요양원 야간 근무를 계속했어요. 며칠 후 김태우가 다시 요양원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김태우가 배동욱과 함께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두 사람이 어머니 방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저는 복도 끝에서 지켜봤습니다. 20분쯤 지나서 두 사람이 방에서 나왔어요. 김태우가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도장 찍으셨어요? 아니, 거부하더라. 하지만 상관없어. 진단서만 있으면 돼.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법원 제출하시는 거죠? 그래. 그날 제출하고 바로 부동산 중개인한테 연락할 거야. 그렇게 다음 주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날이 결전의 날이었어요. 그 전날 밤, 저는 후배 검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내일 오전 10시에 집행해줘. 김태우가 법원 가기 전에 요양원부터 압수수색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알겠습니다. 경찰 5명, 검찰 수사관 3명 대동하겠습니다. 나도 현장에 갈 거야. 선배님이요? 응. 직접 보고 싶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아야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봬요.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9시, 저는 회사에 연차를 냈습니다. 가발과 안경을 벗고 평소처럼 단정하게 옷을 입었어요. 검사 시절 입던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5년 전의 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9시 50분, 저는 요양원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 검찰 차량과 경찰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후배 검사가 저를 보더니 손을 흔들었습니다. 선배님, 오셨네요. 준비 다 됐습니다. 김태우는? 아직 요양원 안에 있습니다. 10시에 법원 가려고 준비 중이래요. 좋아, 시작하자. 후배가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어요. 경찰과 검찰 수사관들이 일제히 요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그들을 따라 들어갔어요. 1층 로비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직원들이 놀라서 소리를 질렀어요. 배동욱 원장이 사무실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후배 검사가 영장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검찰입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하러 왔습니다. 노인학대, 사기, 횡령 혐의로 이 요양원을 수사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 요양원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건 조사해보면 알겠죠. 사무실 열어주세요. 경찰들이 사무실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2층에서 김태우가 내려왔습니다.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법원에 제출하러 가려던 참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김태우 씨 맞으십니까? 성년 후견인 선임 사기 및 재산 편취 미수 혐의로 조사받으실 겁니다. 뭐? 무슨 소리야? 누가 그래? 저는 그때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김태우가 저를 쳐다봤어요. 처음에는 누군지 몰라봤지만 제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너, 너 지은이 아니야? 네, 외삼촌. 저 박지은입니다. 네가 무슨 수로 검찰을... 제가 5년 전까지 검사였습니다. 외삼촌은 모르셨겠지만요. 김태우의 입이 똑 벌어졌어요. 그리고 지난 한 달 동안 여기서 청소부로 일하면서 외삼촌과 원장님의 대화를 전부 녹음했습니다. 배동욱이 제 말을 듣더니 뒤로 휘청거렸어요. 청소부가 당신이었다고? 네, 김미연이라는 이름으로 일했죠. 가발 쓰고 화장하고 안경 끼고 있으니까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김태우가 제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제야 청소부 김미연의 얼굴이 떠오르는 모양이었어요. 그, 그 청소부가 너였어? 김태우가 뒤로 물러서며 벽에 등을 기댔어요. 배동욱이 소리쳤습니다. 증거가 뭐가 있는데요? 녹음은 불법 아닙니까? 불법 녹음이 아닙니다. 범죄 현장에서 수집한 증거예요. 그리고 녹음 외에도 증거가 많습니다. 경찰이 사무실에서 서류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계약서, 통장 관리대장, 진단서 양식, 그리고 김태우와 배동욱의 계약서까지. 후배가 그중 한 장을 꺼내들었어요. 후견인 선임 대행 계약서, 성공 시 수수료 1억 원. 환자 가족들한테서 돈을 받고 위조 진단서를 만들어준 거죠? 이건 명백한 사문서 위조입니다. 배동욱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김태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외삼촌, 제가 회사원 월급으로 변호사 비용 감당 못할 거라고 하셨죠? 저는 검사 출신입니다. 법을 누구보다 잘 알죠. 너, 네가 어떻게... 저는 배동욱을 쳐다봤습니다. 원장님, 305호 할아버지, 기억하시죠? 욕창 치료 안 하시고 방치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이요.
그것도 증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배동욱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저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머니 방문을 열었어요. 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계셨는데 아래층 소란 때문에 불안해하고 계셨습니다. 엄마, 저예요, 지은이. 엄마, 이제 여기서 나가요. 여기 안 계셔도 돼요. 정말? 나갈 수 있어? 네. 더 좋은 곳으로 모실게요. 짐 싸세요. 저는 어머니를 부축해서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김태우가 경찰에게 수갑을 차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김태우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저 나쁜 놈, 내 돈 뺏어갔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어머니는 고개를 돌리셨어요. 저는 어머니를 밖으로 모셨습니다. 요양원 밖에는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제가 미리 요청해둔 거였습니다. 구급대원이 어머니를 조심스럽게 부축했어요. 엄마, 병원 가서 정밀검사 받으세요. 제대로 된 치료 받으실 거예요. 고마워, 지은아. 우리 딸이 최고네.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저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하고 나서 저는 요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후배 검사가 다가왔어요. 선배님, 수고하셨습니다. 증거 덕분에 깔끔하게 정리됐어요. 김태우와 배동욱은? 둘 다 구속영장 청구할 겁니다. 혐의가 명확해서 영장 발부될 거예요. 다른 어르신들은? 보건복지부에 신고했습니다. 곧 조사 나올 거고 요양원은 중단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양원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한 달 동안 청소부로 일하며 증거를 모았던 곳이었어요. 가발을 쓰고 화장을 하고 안경을 끼고 밤마다 복도를 청소하며 녹음기를 돌렸던 곳이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선배님, 언론 취재 요청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받지 마. 조용히 처리하고 싶어. 알겠습니다. 저는 요양원을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습니다. 재판이 진행됐어요. 배동욱은 노인학대, 사기, 횡령,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태우는 사문서 위조와 재산 편취 미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어요. 법정에서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약자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배동욱은 의료인으로서의 책임을 져버렸습니다. 배동욱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김태우는 제 쪽을 한번 쳐다봤지만 이내 시선을 돌렸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 밖으로 나오는데 305호 할아버지의 아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고통받고 계셨는지 몰랐습니다. 제가 더 자주 찾아뵀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저도 제 어머니 일이었으니까요. 그래도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하늘에서 평안하실 것 같아요. 그분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분의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요양병동으로 옮겼어요. 검사 결과 치매는 초기 단계였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했습니다. 푸른 소나무 요양원에서 받았던 약물이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켰다는 사실도 밝혀졌어요. 의사는 제게 말했습니다. 1년만 더 늦었어도 돌이킬 수 없었을 겁니다. 잘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증거 수집을 포기했다면, 김태우와 배동욱의 계획이 성공했다면, 어머니는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저는 매일 퇴근 후 병원에 들러 어머니를 뵀습니다. 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좋아지셨어요. 처음 일주일은 여전히 혼란스러워 하셨지만 2주가 지나자 제 얼굴을 또렷하게 알아보셨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예전처럼 농담도 하시고 웃으시기 시작했어요. 지은아,
오늘 병원에서 미술 치료 받았어. 그림 그리는 거 재밌더라. 어떤 그림 그리셨어요? 꽃이랑 나비 그렸어. 선생님이 잘 그렸다고 칭찬해 주셨어.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다음에 엄마가 그린 그림 보여주세요. 그래, 그럴게. 우리 딸 자랑스러워. 엄마 구해줘서 고마워.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푸른 소나무 요양원은 폐쇄됐습니다.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학대 피해자가 2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어요. 허위 보험 청구 금액만 2억 원이 넘었고 어르신들 개인 통장에서 빼돌린 돈은 3억이 넘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제대로 된 요양시설로 옮겼어요. 며칠 후 저는 어머니 병원에서 주치의를 만났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 정도 속도라면 일상생활 복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말요? 네. 치매 진행이 멈췄고 오히려 인지 기능이 조금 회복되고 있어요.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어머니를 푸른 소나무 요양원에서 구해내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위조 진단서로 중증 치매 판정을 받고 성년 후견인이 선임되고 재산을 빼앗겼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그 평생 어두운 요양원에 갇혀 계셨겠죠. 어느 날 저녁, 어머니와 병원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가을이었어요.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너 검사 그만두고 후회한 적 없어? 없어요, 엄마.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근데 이번에 검사처럼 일했잖아. 증거 모으고, 범인 잡고. 그건 엄마를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그래도 넌 그런 일이 잘 어울려. 정의로운 일 말이야. 저는 어머니 말씀에 웃었습니다. 평범하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회사 다니면서 엄마 뵈러 오는 이 일상이 좋아요. 그래, 그것도 좋지. 엄마는 네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우리는 한참을 걸었어요. 다음 주부터 어머니가 일시 퇴원을 하신다고 했어요. 주말마다 집에 오셔서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실 수 있다고요. 저는 벌써부터 설렜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밥을 먹고 TV를 보고 산책을 하는 평범한 시간들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검사 시절 명함을 꺼내봤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박지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5년 전에 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명함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이제는 그냥 박지은이었습니다. 회사원이고 딸이고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필요하다면 언제든 다시 싸울 수 있었습니다. 정의는 때론 이렇게 조용히 온다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때로는 정의가 화려한 법정이 아니라 어두운 복도에서 청소부의 유니폼을 입고 찾아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조용히 싸운 한 분의 이야기였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사연을 전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누군가를 묵묵히 지키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황혼의 편지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